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상당히 좀 많이 급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파생시장 수급도 그렇고 좀 요즘 들어서 약간 좀 머리가 갸우뚱하는 그런 수급들이 좀 많이 나왔었죠. 그리고 얼마 전부터 호재보다는 악재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시장이라서 살짝 걱정이 되더니 오늘 또 이렇게 급락이 나왔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지금 저 위에서 일단 현금화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다시 노려보시면 될 거고요. 자, 지금 아직까지 좀 현금화를 못 하시고 그냥 다 주식을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은 쫓아가면서 버릴 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평선 자체가 20선하고 60선하고 122평선이 살아있는 모습이에요. 코스피 시장이 122평선을 비록 깼지만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깼다가도 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렇게 되돌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 나오는 과정에서 그건 고민을 해야 될 사안들이고요. 현재로서는 그냥 차분하게 지켜보시고 또 포트폴리오를 좀 재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활용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배와에 산다 세 번째 시간인데요. 1강에서는 시류에 맞는 기업의 과거, 현재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면서 과거에 있었던 움직임들을 살펴봐서 왜 이런 종목을 사서 들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2강은 그러면 지금은 어떤 쪽이 주도주가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저기까지 공부가 끝났다라면 이제 3강 숨은 보석을 찾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냥 막무가내로 TV 보고 이재필이가 이거 좋습니다 그러면 쫓아가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분명히 꼼꼼하게 분석해보고 기술적 분석도 하고 기본적 분석도 하고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실전 사례까지 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 거기서 매수를 했고, 어떤 기본적 분석은 어떻게 했고, 기술적 분석은 어떻게 했고, 이런 부분들 실전 사례를 딱 말씀을 드리면 훨씬 더 귀에 들어오실 것 같아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리 주식 투자를 하면서 성공 투자를 위한 필수 요소들은 굉장히 많겠죠. 이게 주가라는 게 별 희한한 데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너무 광범위합니다. 자,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꼭 좀 저기에 나온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꼭 좀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자, 주식시장 전체에 대한 판단 능력도 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방송 나올 때마다 선물 시장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을 드리고, 선물 수급이 요런 움직임이, 요런 수급이 나와줘야 돼요라는 얘기를 꼭 좀 드리곤 하는데요.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없다라는 증시 격언이 있습니다. 자, 종목이 아무리 좋더라도 시장이 정말로 악장이면 이거는 어려운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좋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시장이 안 좋을 때 같이 좀 이렇게 빠지더라도 덜 빠집니다. 그리고 또 시장이 항상 안 좋을 수는 없는 거고, 안 좋다가 좋았다가 이게 반복되는 게 시장인데요. 그 좋을 때 하락했던 부분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하려면 시장에 대한 판단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파생시장의 수급을 보는 거, 그 부분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시대 변화에 부합하는 종목을 고르시면 됩니다. 우리 시청자님들도 아시잖아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해갈 건지. 그런 부분들 좀 기억하셨다가 거기에 맞는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한다라면 그게 최선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안정성이나 수익성, 성장성,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거는 기본적 분석이에요. 자, 그 회사가 뭘 하는 회사고, 또 과거에 어떻게 해왔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부채 비율이 많이 높은 기업은 아닌지, 내일 모레면 잘못하면 이거 유상증자를 할지도 모르겠네, 상장 폐지를 당할지도 모르겠네, 이 정도는 구분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세대별로 약간은 안정성에 대해서는 약간 다르다라는 생각입니다.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약간의 리스크를 안더라도 조금 투자를 해볼 수 있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이 연세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안정성을 더 우선으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수익성이 좋아야죠. 기업의 수익성이 좋으면 주가의 수익성도 좋은 겁니다. 그리고 또 성장하지 않는 주식은 사지도 말라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자, 저 부분에 대해서는 1강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사람 인생 사는 거하고 똑같다고. 태어나서 성장하고 그 다음에 또 성장을 하고 난 다음에는 전성기를 지나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엔 정체, 그러고 난 다음에는 쇠퇴되고 소멸되는 그런 사이클은 주식시장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성장을 하는 섹터에서 성장을 하는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기술적 분석은 수백 가지 도구가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서는 이따가 이평선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다룰 생각입니다. 이 기술적 분석은 기술적 분석 안에 차트 안에 모든 게 다 녹아 있다. 이 얘기는 약간 좀 무리가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은 최적의 매매 타이밍을 잡는 도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실전 사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실전 사례인데요. 자, 보시면 자, 여기 이분들 다 매수한 게 2만 원대 초반에 매수하셨죠. 이분 21,374원, 21,880원. 그 다음에 이분 같은 경우는 21,911원. 자, 21,640원. 그 다음에 이분 같은 경우는 21,773원. 이분 같은 경우는 3650원. 자, 공통점이 굉장히 밑에서 싸게 잡았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잡았는지 이거는 처음에는 기본적 분석으로 파고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그렇게 넘어가서 최적의 타이밍을 잡은 굉장히 좋은 사례다라는 생각에 들고 왔는데요. 자, 이거 500%씩 이렇게 수익이 나 있어요. 500%씩 이렇게 수익이 나 있는데도 팔 생각이 없습니다.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한 12% 넘게, 장중에 13% 약간 넘게 하락했었는데요. 그래도 이거를 최근이나 아니면 올해 초에 한참 올랐을 때 있죠. 그럴 때 많이 올라갔을 때 쫓아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심장이 콩닥콩닥하고, 그렇게 될 텐데, 밑에서 싸게 잡았을 경우에는 별로 상관없습니다. 왔다 갔다 하다가 때 되면 올라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자, 시대 변화에 맞는 종목들, 요런 종목들 대표주들이요. 1강에서 다뤘던 내용입니다. 이런 쪽이 가장, 그 시대의 변화에 맞는 종목 중에 가장 기술력이 좋은 기업이 10배 못 간다고요? 10배보다 훨씬 더 갑니다. 자, 그래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로봇주 중에 가장 기술력이 우수한 그런 기업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부분 오늘 한 12% 정도 이렇게 하락했는데요.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이냐? 그렇죠. 주가라는 게 원래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이런 게 주가입니다. 원래 그런 궤적이 나와요. 그러면서 치고 올라갈 때 많이 치고 올라가면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회로 삼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게 현명한 투자자예요. 좀 이렇게 많이 올라갔을 때보다는 조금 참고 있다가 최적의 타이밍을 노려서 급소해서 들어가는 거. 그게 가장 현명한 투자자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기업에 대한 분석이 먼저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런 것 때문에 매수를 낸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들.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이족 보행 로봇을 개발한 그런 기업입니다. 자, 두 발로 걷는 로봇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바퀴가 달려서 이렇게 자기가 돌아다니는 거, 이런 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틀린 그런 기술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족 보행을 한다라는 거는 가장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에 다른 쪽 기술들 이런 것들은 다 그냥 기본으로 이렇게 갖추고 있는 그런 경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이족 보행 로봇을 그렇게 했습니다. 일본의 혼다,
그리고 미국의 보스턴 다이나믹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요게 세계 3대 이족 보행 로봇 기업이에요. 자, 그렇다면 또 그 기술력이 그냥 만들기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증명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2015년도에 저 재난 상황을 이렇게 재현을 해놓고 거기서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로봇 대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뭐 보면 그 영상을 찾아보면 뭐 장애물도 막 있고 뭐 드릴로 구멍도 뚫고 막 그렇게 한 것들이 있어요. 자, 거기서 1등을 했는데 거기에 저 출전한 팀들이 어떤 팀들인지 아십니까? 저 뭐 로봇 지금 저 화면 보면 막 로봇 덤블링하고 막 그런 로봇 있잖아요. 그게 보스턴 다이나믹스입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도 출전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나사, 나사가 어디입니까? 나사가 출전을 했었어요, 거기. 그리고 뭐 일본에서도 아시보에서도 출전을 했었고 MIT 공대에서도 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출전을 했고 우리나라 서울대에서도 출전을 했었어요. 쟁쟁한 팀들, 그렇게 많은 팀들 다 물리치고 1등을 냈습니다. 우승을 냈어요. 자, 이 정도면 기술력 하나는 전 세계적으로 탑 수준이라는 거,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로봇들 보면, 로봇 기업들 보면 그렇게 합니다. 로봇 부품들이요. 요런 것들을 좀 사와요. 저기 뭐 감속기 사고, 뭐 서브 모터 사고, 뭐 모션 제어기 사고, 막 그러면서 요런 걸 조립을 하고, 뭐 그러면서 소프트웨어를 입히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요. 자, 이 협동 로봇 쪽,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부품을 자기들이 그냥 만들어 쓸 수 있습니다. 사다 쓰는 부분들이 있는데, 감속기 같은 거 사다 쓰는데, 요런 것들도 지금 개발이 완료가 됐어요. 그러니까 원가율에서 다른 쪽들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가장 먼저 개발 쪽이 협동 로봇 쪽이에요. 지금 막 열리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거는. 뭐 유니버셜 로봇이 글로벌 1위고요. 그다음 우리나라에서는 좀 있으면 상장될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요. 이 경쟁사 원가율이 80%가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아까 좀 전에 좀 말씀을 드렸듯이 부품들을 다 자기들이 만들 능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협동 로봇만 하더라도 원가율이 50% 정도밖에 안 돼요. 경쟁사들은 원가율이 80%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뭐 이 시장이 커지기만 한다라면 그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건 자명한 사실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공작기계를 갖고 생산을 하죠. 거기서 사람이 공작기계를 이렇게 다루지 않습니까? 사람이 다루는데 그거를 로봇으로 대체했을 경우에 생산성은 60%가 증가가 됩니다. 원가는 30%가 절감이 돼요. 자, 세상 다 이렇게 이제 공장들도 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로봇을 쓰지 않겠어요? 그리고 저 협동 로봇이 지금은 산업용 로봇이라 그래서 공장에 쓰는 거는 좀 큰 거, 그런 것들을 쓰는데요. 향후에는 이 협동 로봇이 공장에도 침투가 될 겁니다. 그 증거로 이번에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폴드 5하고 갤럭시 Z 폴드 그 5 그거 출시할 때요. 그때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협동 로봇이 생산 라인 재현한데 거기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외에도 또 다른 성장 동력이 있죠. 사족 보행입니다. 이 사족 보행의 경우에는 그런 거죠. 지금 대통령실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소방용으로도 개발한답니다. 또 현대로템하고 지금 업무 협약을 체결한 게 있어요. 군용 로봇으로 이걸 개발을 하겠다라는. 그리고 우크라이나에도 지뢰 탐지용으로 이 사족 보행을 뭐 원하면 보낼 수 있다, 이렇게 기업에서는 얘기했습니다. 자, 이 바퀴 달린 거는 가다 보면 지뢰가 터지고 험한데 울퉁불퉁한 데 못 가지 않습니까? 그런 때 사족 보행 로봇이 필요한 거예요. 자, 거기에서도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요게 일단 기업이 이런 기업이구나. 딱 보면 이거 투자해 볼 만하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자, 그럼 점점 확인하는 단계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재무제표를 보시면 이런 부분이 있죠. 자, 이 7기는 2017년도입니다. 이때 매출이 한 41억 정도 됐어요. 근데 8기 2018년도에
10억밖에 안 됐습니다. 이때는 왜 이렇게 높았냐 하면 이때 그렇게 했었어요. 로봇 챌린지 대회에서 우승하다 보니까 MIT 공대 같은데 이런 데서 그냥 소프트웨어는 안 입히고요. 로봇 본체 이것만 좀 만들어 달라고 막 그래서 뭐 거기다가 만들어서 수출하고 MIT 공대 같은 데다 납품하고 그러면서 매출이 이렇게 좀 늘었었고 이거 이후로는 장사를 신경을 안 썼어요. 왜냐면 비상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카이스트 교수님 이때는 교수님 하셨겠네요. 오준호 CTO님께서 지금 2020년대 명예교수가 되셨으니까 이때까지 교수 하셨겠네요. 자, 근데 이 부분이 그러고 난 다음에는 연구에만 몰두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액이 10억으로 뚝 떨어졌는데 그랬다가 16억으로 늘고 2020년도에 54억으로 늘어나죠. 매출액이 확 성장을 합니다. 이때는 2020년에는 21년도 초에 상장됐으니까 상장되게 되면 주주들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매출도 나와야 되고 이익도 내야 되는 게 기업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때부터는 좀 장사에 신경을 쓴 거예요. 장사에 신경을 썼고, 자, 2011년도 11기에 보시게 되면 89억, 작년에 136억. 자, 우리 1강에서 네이버 보셨죠? 네이버 제가 옛날에 2000년대 초, 1990년대 말 이때 재무제표 갖다가 제가 보여드렸던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딱 그런 짝이에요. 딱 그거하고 비슷한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 자 상장되고 난 다음에 보면 대부분이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특례 상장한 기업들이 약속을 잘 못 지킵니다. 어떤 약속을 하냐면 처음에 상장됐을 때는 우리 지금 뭐 작년까지는 적자했는데 상장이 되면 열심히 노력해서 뭐 올해 많이 줄이고 내년에 흑자 내겠습니다.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10개 기업 중에 9개 기업은 이 약속을 못 지켜요. 못 지키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지켰습니다. 약속을 지켰어요. 자, 2011년도에 지금 여기 옹기로는 영업이익이 10억 정도 적자가 나죠. 11기에 영업이익이 10억 정도 적자가 났는데 4분기에 흑자 전환한 겁니다. 1, 2, 3분기까지 적자였고 4분기에 흑자 전환을 했어요. 그리고 요거는 뭐 올해 2022년도 거니까 올해 나온 재무제표죠. 그러니까 결산을 올해 한 거니까 여기서는 13억 정도 영업이익이 발생됐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투자자들과 한 약속들 이런 것들을 지켰다라는 거, 앞에 있던 기술력들 이런 것들을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 투자자들하고 약속도 지켰으니까 이 기업은 믿을 만한 기업이다라고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매출액 영업이익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증가하는 그런 종목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 AI 뭐 이런 쪽들 지금 굉장히 핫했었죠. 그리고 앞으로도 또 조정이 있고 난 다음에는 앞으로도 좀 핫할 거고요. 로봇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핫한데 보면 기업들 보면요. 뭐 좀 매출액 들쭉날쭉한 기업들 많습니다. 로봇 쪽도 많고 그다음에 AI 쪽도 많고 그리고 처음에 상장됐을 때 그 약속을 못 지킨 기업이 대부분이에요. 자,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로봇 섹터가 한꺼번에 움직인다? AI가 한꺼번에 움직인다. 뭐 그렇게 한꺼번에 움직이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쪽은 트레이딩 용도로만 이용을 하셔야죠. 그리고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쪽들, 이런 쪽은 좀 저점에 매수했다 싶으면 그냥 들고 가는 겁니다. 그냥 들고 가다 보면 이 시대의 변화에 부합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기본이 10배 이상은 갑니다. 그리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제일 바닥이 17,000원이었어요. 17,000원이었는데 뭐 아까 21,000원에 매수를 했으니까 정말 매수를 잘한 거죠. 그리고 아직까지도 들고 있으니까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인데 요런 쪽들이 저 초기에 공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향후에는 그러면 이제는 끝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말씀드렸잖아요. 10배, 20배, 뭐 이렇게 충분히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섹터가 로봇 섹터라는 거. 그리고
가장 기술력이 높은 기업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거. 자, 여기서 일단 뭐 약속을 지켰으니까 믿어도 되는 기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투자 힌트를 뭐 그러고 나서 계속 관찰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로봇 쪽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그전에도 관심이 많아서. 자, 결정적인 투자 힌트가 하나 나옵니다. 이 공시를 딱 보고 난 다음에 그냥 확신이 확 들었어요. 자, 전환사채를 발행했습니다. 근데 뭐 전환사채 발행하는 기업들 많잖아요. 많은데 그냥 전환사채가 일반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환사채 같은 경우는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주가에 그렇게 크게 안 좋습니다. 발행될 때 당시에 조건을 보고 제가 이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뭐냐 하면 조건을 보시게 되면 자, 사채 이율이라는 게 있죠, 여기. 표면 이자율이 제로입니다. 0.00%. 만기 이자율이 0.00%. 야, 우리 전환사채 받아가도 니들 이자 우리 하나도 안 줄 거야. 이자 없어.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전환사채 발행할 때 이런 조건으로 발행하는 기업은 꽤 있어요. 이자율 제로로 하는 기업들. 왜냐하면 주식으로 이렇게 전환할 수 있는 그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보다 더 중요한 부분들이 여기에 있는 거 제가 요 빨간색으로 칠해 놓은 겁니다. 자, 여기 시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 요런 항목이 있죠. 자, 8번 사채 발행 방법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딱 보게 되면 시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은 없음. 야, 우리 주가 떨어져도 니들 더 싸게 사게 안 해줘, 우리. 이런 조건으로 발행을 했는데요. 이걸 받아간 쪽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다 하는 그런 금융기관이었습니다. 은행도 있었고, 큰 탑티어의 증권회사도 있었고 그런 쪽이었어요. 자, 보통 보면 여기 이 전환사채 발행할 때 당시에는 뭐 10,000원에 발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10,000원에 발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거 나중에 주가 떨어지면 8,000원으로 하고 바꿀 수 있는 주식 수는 또 더 늘어나고 나중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기관들도 그래, 우리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이면 이자 하나도 안 줘도 되고 나중에 주가 떨어져도 싸게 안 해줘도 돼 라고 한 거 아닙니까? 여기서 제가 지금 이제는 할 때가 됐구나. 그때 당시에 발행할 때 발행가액이 19,537원이었어요. 자, 요거도 그때 당시 18,000원 정도, 18,000 몇백 원 정도로 기억합니다. 시가보다 약간 높은 게 전환가액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타이밍만 노리고 있었는데 그 타이밍이 온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 그 다음에 요거 기술적 분석으로 타이밍은 잡은 겁니다. 자, 보시면 여기 12공시 발행이 요 날이었어요, 요 날. 근데 주가가 한참 안 움직이고 막 이렇게 있다가 옆으로 막 행보를 하죠. 그러다가 행보를 하면서 살짝 위로 머리를 들더니 요 빨간선이 22평선입니다. 22평선이 상승 반전을 했어요. 자, 아래로 요렇게 쭉 떨어지다가 옆으로 막 요렇게 하다가 요게 살짝 고개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살짝 고개를 들고 또 여기서 위에서 조금 저항을 받는 모습도 있었지만 21평선에 고개를 드는 22평선에 지지받는 모습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때부터 매수를 하기 시작했고 이때 또 매수를 한 거죠. 그게 아까 보여드렸던 자료 그분들이 이때 이런 이유로 매수를 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렇게 실전 사례를 보여드린 거는 실전 사례를 보여드려야 와 닿으실 거예요. 자, 그냥 이론적으로 이거 골든크로스가 나면 어떻습니다? 뭘 보세요? 이거보다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한번 이렇게 딱 보시면 훨씬 와 닿으실 테니까 이 부분 잘 좀 기억해서 다음번에도 요런 경우가 나오면 전환사채 같은 것들 시가 발행에 따라서 시가 하락에 따라서 저런 것들 없고 가격 조정해 주는 거 없고 요런 내용이 나오면요 그 종목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전환사채를 받는 주체도 마찬가지 조그만 사모펀드들 요런 쪽이 아니라 큰 메이저 기관이라 해야 돼요.
자, 뭐 사모펀드들 같은 경우는 뭐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알 수가 없는 거니까. 자, 그렇게 꼭 확인을 해 보시고 뭐 요런 형태가 나오면 눈여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업종이나 종목별로 이 밸류가 상이합니다. 자, 철강주들 같은 경우는 퍼 밸류가 굉장히 낮아요. 뭐 하지만 이 성장국 섹터에 있는 것들, 지금 뭐 2차 전지 쪽이나 이런 쪽들 같은 경우는 수십 배, 수백 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본적 분석이라는 거를 어떤 한 가지 잣들 갖고 일률적으로 이렇게 적용하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업종별로라도 이렇게 놓고 보셔야 돼요. 뭐 철강 쪽하고 철강이나 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밸류가 뭐 퍼 밸류가 뭐 3배, 4배 요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하고 2차 전지 이런 것들하고 비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회계 방식에 따라서 또 상당히 좀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런 부분들이죠. 자, 뭐냐 하면 감가상각, 예를 들면 감가상각을 한 가지 예를 들면요. 감가상각을 정액법으로 하느냐 아니면 정률법으로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나중에 결국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 감가상각이 다 되면 같아지지만요. 중간에 이렇게 나는 이익 수준들, 이런 것들은 약간 좀 틀려집니다.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CB나 BW, CB는 전환사채, BW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발행해 놓은 게 있으면 추가 발행되는 주가가 올라갔을 때 추가로 이거를 주식을 발행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죠. 자, 그래서 이 CB나 BW를 갖고 있을 경우에는 이게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전환가액이 얼마나 되는지, 뭐 신주인수가가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 주식으로 전환될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가끔 사고 터지죠. 분식회계. 뭐 이런 쪽이 사고가 가끔 터집니다. 자, 그럼 이 기본적 분석은 어디 가서 보느냐? 여기 가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요거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사업 보고서를 제가 좀 이렇게 캡처를 해놨는데요. 자, 뭐 여기 다른 종목들도 다 여기 있습니다. 보시면 뭐 그런 내용 있죠. 뭐 휴머노이드 연구원들이 뭐 한 거다, 휴보가 근간이 되고 있다. 뭐 일본의 H사 이건 혼다고, 그 다음에 미국의 B사의 아틀라스 이건 보스턴 다이나믹스고, 뭐 이런 것들이다. 뭐 쭉쭉 이렇게 내용이 있고,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 좀 살펴보시면 우리 시청자님들이 투자를 하시는데 필요한 내용은 거기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워런 버핏이 가장 즐겨하는 게 이 사업 보고서를 읽는 거다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사업 보고서를 꼼꼼히 읽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따로 공부를 하지 않아도 그 업종에 대한 거, 예를 들면 뭐 업종 전체에 대한 뭐 그런 전망이나 분석 같은 것들, 이런 쪽도 개별 종목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다 나옵니다. 전망이나 뭐 위험 요인들, 이런 것들도 여기 다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읽는 습관을 좀 이렇게 많이 들이시면요, 그 업종이나 섹터별로 이런 쪽에도 상당히 조회가 깊어집니다. 주식 투자하는 실력은 자연스럽게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실력이.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거 여기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을 좀 읽어보시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지금 이 정도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시청자님들이 처음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간략하게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방법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처음에 장사를 하잖아요, 기업이. 장사를 하면 매출액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매출액이 있고 여기서 매출 원가가 있어요. 매출 원가는 뭐 원재료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사오는 거,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서 매출 원가를 빼게 되면 매출에서 빼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게 됩니다. 매출 총이익이 나오고, 매출 총이익이 나오면 거기서 판매비와 관리비, 요거를 빼고 나면 영업이익이라는 게 나오게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영업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거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뭐 영업의 손익, 뭐 이자를 받았다, 내지는 뭐 어떤 채권을 발행을 해서 이자가 나갔다, 뭐 이런 부분들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 또 뭐 어떤 소송 같은 것들 하는 경우 있잖아요, 기업들. 소송 같은 걸 내서 뭐 소송에서 이기는 경우도 있고 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만약에 어디다가 소송을 내서 이겨서 내가 돈이 들어와요. 자, 그렇게 되면 여기다가 플러스를 해서 당기순이익이 나오는 거고, 또 져서 물어줘야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 마이너스를 해서 당기순이익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뭐 PER, PER 이런 것들 얘기 많이 하죠. 그거는 전부 다, 그런 거는 PER 같은 경우는 이 당기순이익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저는 주로 이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크게 많이 안 보고 영업이익을 좀 더 중요하게 봅니다. 자, 일단 재무제표 작성하는 방법이 끝났으니까 그러면 일단 지표들을 한번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성장성 지표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 한번 꼭 봐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꼭 필요한 부분들만 추려왔습니다. 뭐 이거 기본적 분석하고 기술적 분석하고 다 말씀드릴 텐데 1시간 갖고는 턱도 없는 시간이죠. 자,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들만 말씀드리니까 요 정도는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매출액이 나오죠. 매출액이 나오는데, 자, 아까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말씀드렸듯이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느냐 줄어들고 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고, 자, 뭐 일단 늘어나고 있다라면 합격입니다. 늘어나고 있다라면 합격인데, 자, 이것도 기업 규모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매출이 1조가 되는 기업이 뭐 1억 늘었으면 뭐 그 크게 늘어난 건 아니죠. 근데 매출이 1억인 기업이 1억이 늘었으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거죠. 자, 그래서 증가가 되는지 그 부분을 보시고 매출액 증가율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 보셔야 됩니다. 얼마나 더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볼 부분들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느냐. 뭐 들쭉날쭉하면 이거는 조금 곤란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매출액이 확인해 보는데 증가 여부하고 증가율하고 그다음 꾸준하게 늘어나는지 그 부분 체크해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요게 늘어나고 있다라면 1차로 합격. 자, 그리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예요. 영업이익 역시 마찬가지.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느냐 줄어들고 있느냐. 그리고 늘어나고 있다라면 증가율이 얼마나 되느냐. 매출액이, 영업이익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느냐. 자, 요 부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늘어나느냐. 뭐, 요런 것들 좀 살펴보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성장성 지표는 뭐, 요 정도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있는데, 당기순이익보다는 뭐, 일시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하긴 이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떤 경우에는 뭐, 시비 같은 거 발행했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1분기가 그래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1분기가 영업이익이 한 235억 정도 적자가 나 있습니다. 열어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시비 발행한 거, 뭐, 그것 때문에, 현금, 유출은 없는 그런 거예요. 상관없이 그냥 숫자에만 그렇게 적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뭐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크진 않으니까 뭐 그런 사안이 나오면 한번 살펴보시면 될 거고요. 자, 일단 성장성 지표는 요걸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냥 간단하잖아요. 매출액, 영업이익,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도 잠깐 살펴보시고. 그런데 꾸준히 성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가 이런 거죠. 과거의 숫자보다는 미래의 숫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꾸준하게 늘어나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이게 꾸준하게 늘어났으면 작년보다 올해가 좋을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죠. 자, 요까지 알시면 그냥 업황들만 간략하게 살펴보면, 아, 내년에도 늘어나겠네. 요런 걸 대충 감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수익성 지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업이익률이라는 게 있죠. 자, 우리 반도체 장비 섹터 수소 원링 장비들 만드는 HPSP라는 기업이 있죠. 그 기업이 영업이익률이 57%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되게 좋아했던 TCK, 요즘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그때 3만 원, 4만 원 할 때 엄청 좋아했습니다. TV 방송에서도 꽤 많이 추천을 해드렸었고요. 이 기업이 TCK가 영업이익률이 40%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이 제조업이 영업이익률이 40% 나온다라는 거는 이건 정말로 경이적인 겁니다. 이런 거는. 자, 그래서 영업이익률이라는 거는 영업이익 나누기 저 매출 요렇게 해서 백분율로 한 겁니다. 요게 2022년도 기준으로 삼성전자 기준입니다. 삼성전자 기준으로 14.35%가 나왔어요. 올해는 훨씬 더 안 나오죠. 올해는 안 나옵니다. 저렇게. 왜냐하면 반도체 업황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영업이익률이 꾸준하게 얼마나 유지가 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이 수익성을 살펴보는 굉장히 좋은 잣대가 될 수 있고요. ROE라는 게 있죠. ROE는 당기순이익 나누기 평균 자기자본을 100분율로 환산한 겁니다. 자, 이 ROE도 굉장한 수익성 지표, 중요한 수익성 지표예요. TCK 마찬가지 이 ROE가 30% 넘었습니다. 자, 작년에 삼성전자 결산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17.07% 정도 나왔고요. 제조업들 보면 ROE가 뭐 2%, 3% 이렇게 되는 종목들 수두룩합니다. 그런 것들은 수익성이 그렇게 크게 좋지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수익성 지표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냥 요런 것들은 그 기업 공시나 아니면 HTS에서도 그냥 다 제공이 되는 겁니다. 버튼만 하나 딱 누르면 딱 나오는 거예요. 제가 보기 쉬운 걸로 이렇게 골라서 꼭 필요한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안정성 지표가 있겠죠. 안정성도 뭐 성장성이나 수익성보다 뭐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뭐 수익성 좋아도 망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자, 유보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저 잉여금을 납입 자본금으로 나눈 숫자입니다. 자, 그런데 요걸 백분율로 한 거죠. 요거는 납입 자본금이라는 거, 요게 중요한 겁니다. 시가총액도 아니고 주가도 아니고 납입 자본금. 자, 그러니까 자본금이 100억인 기업이 있다고 쳐요. 똑같이 지금 뭐 유보율 1000% 이렇게 되면 유보율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100% 이렇게 되면 이거 뭐 유보율 이거 갖고는 안 되는데 라고 일반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자본금이 1000억인 기업이 유보율이 100%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사에 뭐 1000억 정도 잉여금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본금이 10억인 기업이 저 유보율이 1000%라면 회사에 잉여금이 100억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납입 자본금이요. 자본금으로 한다라는 거, 그게 이 유보율은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유보율을 뭐 몇 프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본금이 얼마고 뭐 매출 규모가 얼마가 되는데 이게 잉여금이 얼마나 있구나 이런 거를 따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유보율 같은 경우도 어려울 거 없어요. 그냥 거기 자본금 딱 나와 있으니까 그 자본금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채 비율이 굉장히 중요하죠. 총 부채 나누기 자기 자본 해서 백분율로 표시한 거고요. 자, 근데 이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또 업종별로 자동차 부품 업종들 뭐 이런 것들은 또 상당히 높고요. 이제 갓 상장한 회사들 이런 것들은 상장할 때 주식 공모해서 돈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자, 그래서 약간은 차이가 있는데 요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100% 아래면 좀 뭐 괜찮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IMF 때 전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 평균 부채 비율이 뭐 400%, 500% 그랬어요. 지금 중국 기업들이 부채 비율이 그렇게 높습니다. 중국이 고생하는 이유가 지금 이제 서서히 좀 고생하고 터져 나오는 것들이 뭐 이런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요거 100% 정도로 보시면 될 거고, 근데 요 부분은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유동부채보다 유동자산이 작은 기업들, 이런 기업은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자, 유동부채라는 거는 1년 내 갚아야 될 돈입니다. 1년 내 갚아야 될 돈이고, 유동자산이라는 거는 지금 현금하고 1년 내 현금이 될 수 있는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유동자산보다 유동부채가 훨씬 높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뭐 증자를 하거나 증자를 해서 주주들한테 손 벌리거나
은행 가서 대출 받거나 뭐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약간 불안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정도 안정성 지표는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가끔 분식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 영업 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 뭐 요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은데요. 자, 요 부분이 또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돈이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거 영업 활동에 의해서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요거까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정도로 기본적 분석은 요 정도로 할 텐데요. 자, 어렵지 않으시죠, 시청자님들? 뭐 그냥 눈만 있으면 보면 되는 거고, 뭐 꼭 봐야 될 항목들, 물론 다른 부분들 뭐 회사에 현금이 얼마나 있느냐, 현금성 자산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살펴봐야 돼요. 근데 그거는 공시를 들어가서 봐야 되는 거라서 제가 좀 뺐고요. 요거는 그냥 HTS에서 딱 누르면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보기가 훨씬 편하실 거예요. 자, 투자하시기 전에 요런 부분은 꼭 좀 살펴보시고요. 자, 다음은 기술적 분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적의 매매 타이밍을 잡는데 굉장히 유용한 그런 도구입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증권회사 다닐 때 느낀 부분들이었는데, 그때 객장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죠. 이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컴퓨터를 잘 못 다룹니다. 그래서 이 기술적 분석이라든가 차트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분석을 잘 못 하시는 분들인데 타이밍을 귀신같이 잡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동안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감이 생긴 거죠. 근데 이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는 뭐 조금만 이렇게 배우면 좀 이렇게 많이 좀 유용하게 최적의 매매 타이밍을 잡는데 유용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자, 가장 좀 일반적으로 나오는 게 캔들이 나오죠. 캔들이 나오고 이동평균선이 나오고요. 뭐 MACD도 있을 거고, 스토캐스틱, 뭐 일목균형표, 저거 말고도 뭐 되게 많죠. 뭐 RSC도 있고 뭐 파라볼릭도 있고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데 일단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 저도 그냥 이동평균선 저거 하나만 좀 제대로 알면요, 다른 쪽들 뭐 별로 필요 없다라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그런 주의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저거 참 공부를 많이 했어요. 한때는 이 기술적 분석에 푹 빠져서 증권회사 다닐 때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해봤는데, 뭐 처음에는 조금 유용하다 싶다가도 또 해보면 어떤 때는 안 맞고, 뭐 이런 것들 막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이자 끝, 기술적 분석의 처음이자 끝은 이동평균선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이동평균선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가장 효율적이니까 오늘은 이평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기술적 분석, 맹신은 금물입니다. 맹신은 금물이고, 수급이나 뭐 다른 쪽들, 이런 쪽들하고 이렇게 같이, 다른 지표하고 같이 이렇게 보면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동평균선 분석으로 들어갈 텐데, 이동평균선 분석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동평균선도 많잖아요. 5일 이평선 있고 20선, 60선, 뭐 120선, 240선 이렇게 있는데 저는 요걸 봅니다. 자, 뭐 경우에 따라서 뭐 다른 것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는 그렇게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냥 20선 이동평균선 기본에 HTS에서 나와 있는 것만 봐요. 자, 20이라는 숫자가 저게 왜 나왔을까요? 20이라는 숫자가 일주일이 5일이잖아요. 일주일이 5일입니다. 한 달은 4주로 이렇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한 달치인 거예요. 한 달짜리인 거고, 예전에 우리 그때가 90년대 말, 이때는 토요일도 장을 열었습니다. 그때는 22평선을 본 게 아니라 그때는 24일 이동평균선을 봤어요. 왜냐하면 64, 24 이렇게 되니까요. 그 한 달치를 보느라고 24일 이평선을 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20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62평선도 마찬가지 같은 원리로 보면 뭐 22평선이 한 달짜리니까 한 석 달치 정도 보는 거다. 요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실전에 가장 좀 많이 필요한 것들은
22평선하고 62평선입니다. 저걸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동평균선의 역할은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하고요. 또 이동평균선은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하는 수렴과 확산, 이런 성격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의 배열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린빌의 8법칙 뭐 그러면서 이 그린빌이라는 사람이 만든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가 날 때 분석하는 크로스 분석도 있고요. 또 이동평균선하고 주가하고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저 분석하는 이격도도 있고, 이동평균선의 방향을 보고 좀 이렇게 결정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지 저항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레인보우 옵틱스죠. 자, 이때 12 발행을 했고요.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자, 여기, 아래에 요 빨간 선 22평선이 지나가죠. 그 22평선을 좀 안 깨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위쪽으로 쫙 올라가니까 이 122평선의 저항을 받죠. 지지, 저항.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 지지 저항이 확인되는 순간이고요. 그 다음에 22평선이 이렇게 살짝 위쪽으로 여기서 고개를 드는 모습이 나오죠. 자, 여기서 좀 올라갔다가 밀렸다가 22평선이 다시 지지를 받는, 지지가 확인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요런 자리가 매수 타점이 되는 거예요. 매수 타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수렴과 확산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평선 여기 보시게 되면 20선, 5일선, 20선, 60선 다 모였죠. 자, 모였으면 흩어져 있다가 이렇게 모이면 또 흩어집니다. 이게 이동평균선의 성격이에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자, 여기는 20선, 60선, 120선까지도 모였네요. 자, 그랬다가 다시 모였다가 위쪽으로 이렇게 확산되는 모습이 나오고, 그렇다면 이쪽에서는 옆으로 기는 구간들이 되게 되면 이 부분은 분할해서 매수를 하시든가, 아니면 또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신규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던 거죠. 이때 그 EJ란 프로를 하면서 두 번이나 이 레인보우 옵틱스에 대해서 추천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수렴 확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스페타시스 야인시대 4월 첫 번째부터 야인시대를 냈죠. 처음에 갖고 나온 종목이 제가 이스페타시스를 갖고 나왔어요. 물론 그 전에도 다른 프로에서 9,000원대 말씀도 드리고 그랬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자, 이런 거 기본적 분석은 이거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작년에 1,000억 벌고 올해 1,000억 벌 것 같고 내년은 더 벌 것 같은 종목입니다. 근데 이때 시가총액이 6천억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싼 주가였다는 거예요. 자, 타이밍만 맞으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종목이었던 거죠. 자, 보시면 여기서 50, 20, 62평선이 1월 달에 수렴이 됩니다. 여기서. 그러고 난 다음 좀 지나니까 20, 60, 122평선이 또 여기서 수렴이 되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실적 부분들이 굉장히 좋으니까 확산되는 국면이 나오는데 주가 실적 따라가잖아요. 실적 따라가니까 위쪽으로 확산될 거다라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었던 부분이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자, 여기서 결정적으로 또 좋은 모습이 나오죠. 자, 요게 정배열 국면으로 접어들었어요. 자, 보시면 3월 말에 정배열 국면으로, 정배열이라는 거는 가장 밑에 최장기 이평선이 있고요. 그 위에 그거보다 짧은 이평선, 단기 이평선일수록 위에 있는 현상, 그런 걸 정배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제일 밑에 240선, 120선, 60선, 20선, 5일선 주가 아주 사기 좋은, 뭐 기본적 분석은 다 됐고 그런 자리였던 거예요. 그 자리에서 야인시대 첫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겁니다. 참 이게 4만 원 훨씬 넘게 갔다 왔죠. 추천드린 가격 대비해서 한 4배 이상 이렇게 올라갔다가 뭐 지금 좀 빠졌는데도 3만 원대 합니다. 자, 그리고 요게 그러니까 정배열 국면들, 요런 국면들도 초기 국면들, 요런 부분에서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크로스 분석이라는 게 있는데, 자, 골든 크로스는 단기 이평선이 중장기 이평선을 밑에서 위로 뚫고 갈 때, 데드 크로스는 단기 이평선이 중장기 이평선을 위에서 아래로 뚫고 내려갈 때. 자, 그리고 이게 이동평균선의 흐름에 따라서 골든 크로스가 났든 데드 크로스가 났든
약간 좀 달리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22평선이 쫙 살아있는데 512평선이 단기적 이 22평선을 깨고 아래로 내려갔다. 그러면 이거는 나쁜 신호로 보는 게 아니라요. 매수기에다 좋은 신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조금 보는 해석에 따라서 약간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단기 급등이 나온 종목들, 단기 급등이 나오고 난 다음에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요. 자, 요때는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자, 그 골든 크로스가 나왔는데 위에 있는 이평선, 그 정도까지는 조정이 나올 때가 많아요. 자, 그러니까 그 부분 조금 유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격도가 있죠. 제가 바닥을 참 잘 잡아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2007년도에 2008년도 서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있었죠. 그때 증권회사 다닐 때인데 그때 바닥 귀신같이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 팬데믹 때 그때는 제가 잠깐 쉬고 있었을 때인데요. 그때 유튜브를 조금 했었는데 그때 보면 3월 20 며칠일 거예요. 2020년 3월 20 며칠이었을 텐데 그거 가서 보면 있을 거예요. 이제 주식 사야 됩니다라고 얘기한 영상이 있을 겁니다. 자, 그때 본 게 이격도예요. 이격도 봤습니다. 금융위기나 굉장히 큰 그런 위기가 있을 때 그럴 때는 62평선하고 이격도가 70 아래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참고로 이 이격도라는 거는 주가하고 이동평균선의 거리를 나타낸 겁니다. 60선이 가장 중요하고요. 자, 큰 금융위기가 있을 때는 70 아래로 떨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이게 90 아래로 떨어지면 그때는 주식 사야 됩니다. 서프라임 모기론 사태나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이나 IMF나 이런 때는 70 아래로 떨어지기도 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없었을 때는 62평선과 이격도가 90 아래면 이건 눈 감고도 잡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도 그런 국면들이 나왔죠. 자, 여기서 나왔고, 그 다음에 작년 9월 달에도 자, 62격도가 89, 87, 88, 69. 자, 이런 자리에서는 반등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또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이런 모습도 나올 테니까 요 부분, 이격도 부분은 요 90 아래 요거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적용해 보시면 굉장히 좋으실 거고요. 자, 그리고 이동평균선 요건 좀 긴 건데요. 요건 간단합니다. 자, 지금 상승 추세 진행, 하락 추세 진행 이렇게 좀 적어 놨는데요. 자, 한동안 이렇게 상승 추세가 이평선이 한번 위쪽으로 돌아서면 한동안 쭉 이렇게 가잖아요. 위쪽으로 쭉 가고 연 단위 이상입니다. 연 단위 이상 이렇게 움직이니까 자, 요 부분은 이동평균선이 중기 이평선 이상, 특히 62평선 같은 것들, 요런 쪽이 한번 방향을 잡으면 그런 쪽으로 한 1년은 가는구나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관성의 법칙인데요. 어떤 힘이 움직이는 물체는 어떤 반대되는 힘이 가해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움직이려는 성격이 있다는 거, 그게 관성의 법칙이지 않습니까?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도 그런 관성의 법칙이 작용되니까 이 부분도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짧은 시간에 실전 사례도 봤고 기본적 분석도 살펴봤고요. 기술적 분석도 살펴봤습니다. 이 부분들은 꼭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아마 이 부분만 숙지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그 시대 변화에 맞는 종목, 이런 종목에서 기술적 분석도 하고 기본적 분석도 하고 그렇게 하시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시간이 다 돼서 이 정도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많은 시청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